네, 안녕하십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아들인 정학유라고 하는 실학자께서 농가 원령가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3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월은 한창 봄이라 경칩 춘분 절기로다. 초여세 좀생이는 풍년 흉년 안다 하여 20날 흐렸는지 맑았는지 살펴보면 대강은 짐작하리. 반갑다 봄바람이 옛날처럼 문을 여니 말랐던 풀뿌리는 속잎이 싹이 튼다. 개구리 우는 소리에 버들빛이 철철 흐르도다. 맷비둘기 소리나니 버들빛 새로워라. 보숫쟁기 차려놓고 봄가리를 하오리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유정선 국제이사님께서 아까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내일이 춘분입니다. 저 남회기선까지 내려갔던 태양이 이제 내일이면 적도로 올라오고 곧 이어서 이제 해가 길어지고 따뜻한 여름이 찾아오게 될 텐데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 품성의 1세대이시며 또 세계적인 품성 전문가이신 우리 안주영 박사님 모시고 크리스천 코칭의 마인드셋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듣게 된 것이 정말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 박사님은 지금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계시는데 이제 곧 한국에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먼 길 또 오실 때 강건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또 품성에 대해서 귀한 나눔의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장님. 네, 늘 든든합니다. 함께 딱 이렇게, 저희 또 크리스찬 코치들을 위해서 애써주는 우리 학 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순서로는요, 강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주영 교수님께서는요, 대표 출판한 책으로 품성, 미국 인성교육 지도자편, 학습자편을 대표작으로 많은 저서를 또, 활동을 하셨고요. 또, 제시 잭슨 미국 대통령 예비 후보 보좌관으로 활동을 하셨고, 칼빈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부총장님으로 또 한국품성교육협회 회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안주영 교수님하고 잠깐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했을 때 입에 지금 그 혓바늘이 도져서 불편하고 몸도 컨디션이 그런데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고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너무 진짜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안주영 박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크게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주영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시카고에서 55년째 살고 있는 안주영이 인사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동영상을 파워포인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면 되나요, 지금?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네. 네. 야, 우리 임원들께서 또 저 강의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 그러셨고, 그랬는데, 제가 한 20여 년 동안 2만 한 5천여 명이 제 강의를 지나갔는데, 대면 강의에서 떨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코치 전문가들이 워낙 수준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떨립니다. 아,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임원들이 이미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줘서 힘을 얻어서 잘 해보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 강의는요, 제일 짧은 게 14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초급이 40시간, 중급이 40시간, 고급이 40시간,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코치님들이 워낙 수준이 높다고 이렇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뭐 40시간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4시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90분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기대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또 기대가 없이 그냥 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기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뭐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속담대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가 기대가 없는 경우에도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저에게 기대를 하면 반드시 실망한다는 것은 강사인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1793년에 인도에 와서 41년간 선교한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윌리엄 케일하고는 선교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Expect gracing from God and attempt gracing for God.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불렀다고 확신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예, 제가 품성 교육을 시작한 이후에 2000년도에 당시에 아마 그 코칭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폴 정 박사 밑에서 코칭을 배우고 인턴십까지 다 마친 5명이 제게 와서 훈련을 받고 강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온 이유를 말하기를 본인들의 품성이 별로이면서 그 다음에 남을 코치한다는 데는 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품성 개발이 들어와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수학, 컴퓨터 아니면 뭐 경영학 뭐 이런 것들은 지식 전달이기 때문에 뭐 품성이 나빠도 가르치는 데는 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품성이 좋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뭐 가르친다는 그 뜻은 아니고요. 반대로 사실은 제 자신의 품성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먼저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임을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다인종 목회를 과거에 했습니다. 시카고에 도착한 지 제가 일주일 만에 뭘 했나 그러면 거지 체험을 했습니다. 뭐 별로 놀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미국 전국에서 최초로 흑인 교회를 담임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놀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이후에 백인들 빈민동네에서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인 그 중산층 교회 2곳에서, 그 다음에 한인교회, 마지막으로는 제가 영어권 한인 2세 청년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늘 부담이 오는 것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가 하기가 싫은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 그러면 제가 성경에 있는 좋은 말은 다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기도 전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제 아내나 자식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설교를 하는 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게 나중에 고민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찾아낸 게 품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품성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 한 3년 동안은 다른 사람한테 품성을 배운다고 뭐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왜냐하면 제가 한 3년 사이에 뭐 품성이 뭐 바뀐 걸 제가 뭐 알지 못하니까 감히 남들한테 이거 배웠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이 품성 우리 콜로퀴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참여하기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의 결단을 아주 지하합니다. 그런데 이 품성 세미나에 참여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이름을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익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 중에는 한 절반 이상은 미국에서 그분들이 유학 와 있을 때에 품성 공부를 했고요. 그 나머지는 뭐 이원설 박사나 김영길 총장, 정원식 총장 이런 분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우리 그 예수원의 토리 신부님의 사모님이 되는 제인 토리 사모님도 대천덕 신부님의 사모님이죠. 사모님도 이 품성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참여를 하는가? 참여하는 데는 물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년 동안 강의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진짜 품성이 좋은 사람들만 제 세미나에 참여하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이 품성의 가치에 대해서 공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여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품성 강의를 좀 들으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품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뭐 거의 모든 사람이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항상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어떤 불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자녀들을 키우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사이에서 아니면 부부간에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 쓴뿌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격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겪는데 이러한 문제를 전천후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갈등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음에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쟁자로서 볼 것 같으면 직원들이 무책임하거나 능률이 없고 또 부정부패를 하고 아니면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불순종한다든지 뭐 이러저런 문제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경쟁자들이 품성을 갖다가 회사에서 적용해가지고 해결되는 그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통계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물론이죠. 아이들이 와서 뭐 공부하는 그 교실에서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고 산만하게 굴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집을 부리고 학교에 늦게 온다든지 게으름 부리고 아니면 특별히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친구들 간에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 화를 내고 폭력하는 사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해결됐던 게 통계로 많이 증명이 된 것을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도 엄청난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좋은 말은 다 듣지만은 생활하는 데는 성경적이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영적 청정을 하면서 살면서 그 다음에 또 교회의 문제는 전도 문제도 많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전천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품성 개발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지난 20, 30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지금부터 10년 전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뭐라고 말했나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국민들 가운데 현명하고 등망이 있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 말은 그 선임자인 요한 바오로 2세가 25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그 키워드의 핵심은 뭐냐면 현명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이죠. 한국 사람은 똑똑한데 지혜로운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덕행으로 얻는 명망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영성은 spirituality죠. 그러니까 신령한 속성을 가진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들. 지성과 덕성과 영성이 이 융합시키는 과정이 품성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주 좀 깜짝 놀랄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의의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현명하고 지혜롭고 덕망이 있고 미덕을 개발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12년 전에 한국 교회가 아니고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160개의 단체가 참여해서 인성교육 범국민교육연합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같은 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삼성 직무 적성 검사장에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이 적성 검사가 언제 시작했냐 그러면 1996년에 그 기업 채용 방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체 문항이 475개 문항이었어요. 475개 문항을 175분 만에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475개 문항 중에서 300개 문항이 45분에 걸쳐서 인적성 검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적성 검사를 차지해야지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면접하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하고 배치하는 그런 상담에 다 사용된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달에요, 인사혁신처가 이런 발표를 했네요. 2025년부터 국급 공무원 시험에도 새로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삼성 직무 적성 검사를 참고해서 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기업체는 스펙보다도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유는 바로 그만큼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가 갈 것 같으면 길에 벽에 뭐 침을 뱉지 마십시오. 또 아니면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문구를 써놓은 걸 봅니다. 그 말은 거기에 쓰레기 버리는 일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써놔도 그 자리에 보면 주로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스펙보다도 인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떤 박사학위 논문에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어려운 것이 뭐냐, 고민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직원들 사이의 인간관계 문제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의 그 임원이 저에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토익 시험이라든지 지식적인 성적은 그건 뭐 사실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일반적인 지식적인 거는 거의 만점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적성 검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 보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 지원자의 열정과 그다음에 창의력과 성실성과 책임감 이런 건 다 품성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쉽게 바꿀 것 같으면 이 녀석이 우리 조직에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려서 일을 해야지 그 다음에 훌륭한 그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결책을 제가 품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데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진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단을 안 하고 의사가 뭐 어떤 처방을 내린다고 하면 돌팔이 의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한다고 굉장히 익사이트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4년을 거의 볼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1세기에 뭐 별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것은 테러와 전쟁과 지진과 경제 위기, 뭐 엄청난 사건들이 20세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전쟁입니다. 전쟁은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전체 단체장들의 사법 처리 비율이 한 30% 정도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 처리 받고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전부 다 국회의원을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살을 하는 건 이거는 세계에서 제1위가 된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200만 명이 임신을 하는데 한 150만 명이 낙태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고는 그나마도 많은 애를 낳아가지고는 옛날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부 해외에다가 이방을 보냈습니다. 이혼율로 말할 것 같으면 일본을 추월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10년, 15년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 중에서 성매매 인구 대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IT 강국이라고 하는데요. 음란 사이트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성범죄는 22년도 통계에 의하면 4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세계에서 OECD 중에서는 제1위예요. 그러니까 범죄율도 일본의 2배라고 합니다. 고소하는 이런 남을 고소하는 이 문제가 4배, 5배가 된다고 합니다. 외국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를 제일 꺼려하는 문제가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그다음에 데모하는 이 강성 노조 때문에 참 투자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통계는 뭐냐면 종교인들이 한 20년 사이에 한 53%까지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증가한 중에서 74%가 천주교인들이에요. 불교도 4%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개신교회는 1.6%로 지난 20년 동안에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왔습니다. 천주교인이 뭐 전도를 합니까? 불교인들이 전도를 합니까? 우리는 별하별 도구마 치료기, 별하별 전도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도 모르는 전도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해왔는데,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교인들이 줄은 것은 통계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10대 대형 교회 중에서 6개, 7개가 한국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타나 있는 걸 보면 한국 교인들은 신앙은 있는데 신앙적인 생활이 없다.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교인들은 믿음은 있는데 믿음적 생활이 없다. 또 그 다음에 한국 교회는 말만 많고 실천이 없다. 그러니 한국 교회 봉사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은 세계에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찬양도 아주 은혜롭게 합니다. 헌금도 세계 어느 교회 교인들보다도 더 많이 하고 모두 열심히 인데요. 그런데 교회는
왜 이렇게 분열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갈등해서 오히려 세상의 비판을 받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공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공감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목적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을 위기에서 건져내야 하는 정치권의 지도자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오히려 온 나라를 지금 쓰나미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뭐 국무총리 지명자 또 아니면 무슨 국회의원 무슨 장관 후보들 늘 그 청문회 할 때 볼 것 같으면 낙마하는 게 바로 그들의 품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뭐 많은 기업의 그 총수들이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이런 감옥을 가는 걸 갖다가 우리 젊은 층들이 보면서도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희망이 뭐냐 하고 우리가 설문을 해봤을 때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54%나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부정 입학을 하거나 부정 취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주 높은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젊은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주인공들이 전부 다 앞으로 뭐 트로트 가수가 된다, 네 가수가 된다, 내 가수가 된다, 연예인 무슨 탤런트가 되기 원한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돈이 첫째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돈만 하고 그다음에 불법이라도 하겠다는 이거는 완전히 정신이 돌아온 그런 세대가 아닌가 하고 우리가 걱정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결과를 나타나는가 볼 것 같으면 한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아주 세계에서 2014년도에 26입니다. 2023년도에 볼 것 같으면 28위예요. 이게 10년 동안에 최저로 발표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 경쟁력이 좀먹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기에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패, 부정 이런 것도 100개국 중에서 우리는 32위에 이것은 지난 20년, 30년 해도 그 순위가 하나도 나아진 게 거의 없다고 통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국에 있는 그 단체가 갈등을 조사를 해봤는데 12개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7개 항목이 전부 다 이 대한민국의 갈등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념 갈등, 정당 갈등, 무슨 학력 갈등, 남녀 갈등, 빈부차 갈등, 그다음에 종교 갈등, 이 모든 게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요즘 듣는 말이 뭐냐면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섰다.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듣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는 정말 선진국의 그 모범이 될 길은 상당히 요원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런 쓰나미 같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자신이 진단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물을 때에 보자마자 당신이 어디 아픕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그리고 처방을 해주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렇게 환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코칭 마인드셋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의 마인드셋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을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기에 우리가 도전에 대비하려고 하면 우리 생각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사무엘 스마일즈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품성이 바뀌고, 품성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 아닙니까? 우리 생각하는 사고 구조를 먼저 바꿔야 된다.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황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그런 품성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네. 지혜나 총명한 것을 갖다가 어디에서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학원에서 가르쳐 줍니까? 영재 학원에서 똑똑하게는 가르쳐 줄지는 몰라도 우리는 성적이 좋거나 재주는 있지만은 분별력이 제대로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혜와 품성을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가르쳐 줍니까? 한국의 부모들은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자녀 교육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인간관계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뭐래? 제일 먼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는 첫째 솔로몬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아닙니다. 2000년도에 뭐 얘기를 제가 이 품성 강의를 갖다가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고위층들하고 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이수성 국무총리나 여기에 다 또 정원식 총리, 이영덕 총리 이런 분들과 한국에다가 품성을 심어서 국가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이런 나라들도 40년 전에 국가적으로 이 품성을 실시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참 해외에 있는 교포로서 조국에 대해서 무언가 한번 공헌을 해보려고 할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싶어서 제가 5년 동안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나가서 뭐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런 국무총리나 고위청 이런 사람들을 하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한국에서 고위층이나 지도자들은 너무 자주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팔로우업을 해서 이걸 갖다가 실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대중 집회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공무원들도 몇백 명씩 해보고 그 다음에 기업체들도 제가 해보고 그랬는데 기업체들은 상당히 적용을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걸 다 높은 사람들하고 일하는 걸 다 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기 엄마들하고 풀뿌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뭐 대여섯 명, 10명, 한 12명 이내로 해가지고 이제 품성을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하고 시작했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여기에 홈스쿨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2000년대 초반기에 한국의 홈스쿨이라는 말이 막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애기 엄마들이 홈스쿨이 아마 집에서 산수나 영어를 부모가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을 당시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제일 먼저 홈스쿨을 시작할 때 품성을 가르치고 지혜와 총명을 성경의 바탕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영어, 수학,
하다못해서 의학을 치더라도 전부 성경에서 빼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홈스쿨인데 그분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지금 제가 2005년에 강의를 했을 때의 사진인데 이분들이 2003년에 그 홈스쿨 하는 걸 갖다가 좀 지도해달라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5가정인데 제가 가보니까 저 수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저 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꼬맹이들을 갖다가 다 데리고 한 가정에 한 2명씩 데리고 5가정이 왔으니까 애들만 뭐 10명이 그냥 한 방에 다가 집어넣어놨는데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놀아요. 근데 그래서 이 5가정의 애기 엄마들이 제가 강의하는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 중에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듣다가 그냥 또 나가서 애를 달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5가정 중에서 특별히 한 2가정인가 3가정이 여기에 대해서 품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품성 공부를 계속해서 그것이 나중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홈스쿨 공부를 하게 되었고 분당 샘물교회에서 나중에 한 7년 정도에 기독학교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기독학교의 커리큘럼을 제가 다 여러 가지 지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 놀랄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데요. 1시간 듣는 것도 아니고요. 2시간도 아니고요. 40시간을 애를 데리고 강의를 듣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애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안고 있지만은 이분들의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다 제 강의하는 그 교재에 눈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좀 도전이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날 성공하고 행복한 걸 위해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포춘 잡지가요, 1998년에 포춘 잡지라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의 그 부자 기업체 500개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직원들에게 가장 충성하는 그런 회사가 어딘가 조사를 했더니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제 1위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체이스 모건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에 제일 충성한다 그랬습니다. 체이스 모건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금융투자 회사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 회사의 그 첫째 목표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금융은 목표가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 회사의 목표가 돈이 아니고 바로 창업한 미스터 모건 씨가 이렇게 핵심 가치를 내걸었습니다. The first thing is character before money or anything else. Money cannot buy it. 저는 부모만한 2개를 준비했어요. 그라스는 한 400. 돈이나 어느 것보다도 첫째는 품성이다. 품성을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역발상적인 그런 핵심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재정투자회사가 은행과 같은 데가 돈을 만들어 돈을 버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지 않았냐 하는 것은 직원들을 정직, 신뢰, 책임감 이런 교육으로 먼저 신뢰감 받을 수 있는 직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딸려온다. 이런 그 기치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70년 사이에 지금도 아직도 이 기업의 가치로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한국에도 체이스 뱅크라고 아마 한국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성공의 새 패러다임은 품성에다가 가치를 줍니다.
근데 이 품성을 제일 먼저 또 얘기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입니다. 그 베스트셀러 저자는 누굽니까? 스티븐 코비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1994년에 내놓았습니다. 그분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 품성이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논문 가운데서 2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개성의 윤리와 품성의 윤리를 구분했습니다. 개성의 윤리는 1차 대전 이후에 50년간 성공하는 비결을 모든 책을 도서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메이킹, 커뮤니케이션 기술, 대인관계의 기법, 적극적인 포지티브 사고방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자기 개발을 하는 기술들이 뭐 필요하지만은 이분이 뭐라고 봤냐 하면 이것은 테크닉으로 오히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만적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기술이라는 것은 2차적이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바로 품성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요,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 200년 동안에 성공한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결론으로 하나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 지도자로 성공한 것을 자기는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하면 청렴, 결박, 겸손, 은혜일치, 인내와 건면과 충성과 절제와 용기와 이런 가치관으로 습관화한 사람들이 바로 품성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나간 사람들이 영원히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갖다가 발견을 하고 책을 쓴 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뭐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나 뭐 어디서 쓰기, 읽기, 말하기, 뭐 말하기는 그냥 그렇죠. 뭐 말하기도 배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그냥 말을 하면서 배웁니다. 그런데 쓰기, 읽기, 말하기는 배우는데 listening, 듣는 것은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듣는 것은 가르치지가 않습니다. 저한테서 교육을 받은 그분도 1시간밖에 교육 받지 못했습니다. 딱 1가지를 배웠습니다. 경청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남양주 중학교의 교사였어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한 6개월, 아니 3개월이죠. 3개월 후에 돌아왔더니 그 선생님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자기 3개월 동안 경청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경청만 가르쳤냐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경청만 3개월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분이 남양주 중학교의 교사인데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애들이 수업에 들어가서 3분 내지 5분 이내 듣는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사가 별의별 수단을 다해도 애들이 강의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가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도 가르쳐봤어요. 뭐 별의별 걸 다 해도 이 애들은 고삐 풀린 야생마와 같아서 강의실에서 교사의 강의를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에게서 배워간 1시간 배운 경청을 배우고 난 뒤에 경청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 줬더니 바로 그날 즉시 경청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가 깨달은 게 이 애들이 경청을 하지 않은 것은 부모도 가르치지 않았고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경청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부모들도 평생을 경청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대인 관계에서 제일 먼저 인간관계에서는 우리 경청이 최우선입니다. 근데 사실 외람되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대한민국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은 경청을 제대로 가르친 사람은 제가 20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최초로 경청을 가르친 것으로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87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물려받았는데 이병철 아버지로부터 뭐를 물려받은 줄 아세요? 물론 재산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대에서 물려받은 것이 두 가지 조그만 족자, 경청과 목계라는 것을 갖다가 물려받아서 이것을 평생 신조로 삼고 그 다음에 회사를 경영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아들에게 경청을 가르치는데 30년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한 30분이면 경청을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역사의 품성의 리더들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전부 다 품성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에이브러함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다 홈스쿨을 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에이브러함 링컨이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한국에서는요, 제가 배울 때도 에이브러함 링컨 그러면 노예 해방이라 우리는 배웁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대에도 학교에서 노예 해방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요즘 아이들에게도 아마 물어보면 에이브러함 링컨 그러면 노예 해방 그럴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에이브러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의 품성을 먼저 가르칩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의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Honest Abe. 정직한 에이브라고 하는 것이 별명으로 붙어 있을 만큼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먼저 에이브라함은 Honest Abe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지 워싱턴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그렇죠. 네.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초대 대통령을 물론 가르치긴 하지만은 유치원 때 가르칠 때 조지 워싱턴을 그렇게 무슨 몇 대 대통령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55년 전에 한국에서 유학 시험을 치고 미국에 유학을 올 때에 문교부에 유학 시험 치는데 영어하고 국사를 쳤어요. 근데 국사를 치는데 이게 공부를 한 지가 오래돼서 걱정을 했더니 학원의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고. 국사 시험은 태종, 태세, 문단세 그것만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종, 태세, 문단세를 외워서 하여튼 합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네? 태종, 태세, 문단세를 외웠는데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우리가 에이브러함 링컨이 노예 해방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인지 뭐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워도 나에게는 삶의 아무런 가치관을 주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순신이나 한경직 목사나 아니면 김수환 추경 법정 스님 그분들의 그 훌륭한 등록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가르칠 때에 그들의 그 좋은 품성을 보고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증명되어 있는 것이 원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원래는 보통 사람이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 생활하고 살아나가는데 여러 가지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혜와 총명으로 품성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에 위대한 사람으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인정받는 걸 볼 때에 정말 우리는 품성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그 품성
교육을 제가 한국에서 20년 하는 사이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 진흥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2015년에 그렇게 해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그 8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그다음에 한국의 모든 교사들은 그 당시에 2015년에는 14시간 연수를 받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게 또 뚝 잘라져가지고 한 10시간 교육을 받도록 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2020년에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1시간만 교육을 받고 모든 아이들을 갖다가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학년별로 품성을 인정을 교육하게끔 그렇게 해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제 품성이 뭔가 우리가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품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용어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 인성, 인격, 인품, 성품, 개성, 덕성, 덕목, 미덕,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막 혼돈해서 사용을 하는데, 물론 이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일상생활이나 학문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정의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여기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놔 봤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질 또는 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 삶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옛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육의 사람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본능적인 태도, 하나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그런 훈련을 안 하니까 변하지 않죠. 이론적으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사람의 성격은 인간의 전체 인격체 중에서 한 30% 정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덕, 덕성, 덕무, 덕망, 이거는 영어로 virtue인데 거의 다 같은 말이죠. 이것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노력으로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 이것을 미덕이라고 총칭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모나 학교, 사회 교육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성격이 약간 발전된 그런 행동, 그러니까 정직, 친절, 자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낼 때 미덕을 행동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에 숨은 이것이 우리 혼에 영향을 미쳐서 노력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미덕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존 스토튼 목사님이 사망하고 난 뒤에 지금 현대의 최고 신학자라고 불리는 탐 라이트가 2010년에 아주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After You Believe Why Christian Character Matter. 한국어로 발행된 번역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게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도덕적인 판단력이 생길 때에 훌륭한 성품을 충성하는 것이 바로 미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정의,
신중함,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인데, 이런 기본 미덕을 운동선수가 항상 근육 훈련을 하듯이 도덕적인 근육으로 훈련을 해야 품성이 개발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인격. 우리가 늘 듣는 단어입니다. 근데 인격이 뭐냐?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사람 됨됨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흠 잡을 게 없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개념이죠. 근데 덕성이나 미덕보다는 인격, 그러면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의 에서 왕이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예절을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그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은 뭐냐 하면, 인격을 가르치기 전에 믿음이 들어가면 교만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철학이 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철학은 인격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인격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에게 대해서 알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와 있는 게 이게 또 우리가 혼돈에서 많이 쓰죠. 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성은요, 도덕성이나 윤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바깥으로만 나타나 있는 어떤 특별한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개성파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도덕성, 그 사람들이 뭐 숨어서 대마초를 하든지 우리 그런 문제는 상관을 안 합니다. 그 영화나 연극 드라마에서 그 사람들이 아주 연기만 잘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개성이 아주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과 뭐 이런 거와는 약간 구별을 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품성 또는 뭐 또 한국말로는 또 성품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성격이나 덕성이나 미덕이나 인격이나 개성이나 이 모든 걸 합쳐서 도덕적으로 종합해서 나타나는 자질입니다.